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파트 네 번째 독해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거두다 문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독해이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하고는 또 다르게 더 작은 양의 더 적은 양의 문제를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독해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지문을 제외하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수는 좀 적더라도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연습 꼭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문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주제 찾아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 가지고 있다. 생각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서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의 다른 것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큰 그릇이고 그 안에 말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건 틀린 얘기다라고요 하는 것이고 이건 맞다라는 건가 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태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어서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생각은 어때요? 말을 통해야만 한다. 말은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2번의 내용이 주제로 가장 적합합니다. 말은 생각의 폭을 확장시킨다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생각은 말이 내면화된 쌍둥이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은 이 글에서 틀렸다. 아니면 쉽게 판명된다라고 하고 있죠. 말은 생각의 하위 요소이다? 아니고요. 제안하는 틀이다라는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죠. 3번입니다. 다음 지문에 알맞은 제목은 역시 제목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면 감시용으로만 사용되는 CCTV가 최근에 개발된 신기술과 융합되면서 그 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AI와 인공지능과의 융합이다. CCTV가 지능을 가지게 되면 단순 행동 감시에서 벗어나 객체를 추적해 행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단순히 사람의 눈을 대신하던 CCTV가 사람의 두뇌를 대신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CCTV가 AI와의 만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CCTV는요. 첫 번째, 범죄 현장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 선별하고요. 범인을 추적하거나 도주 방향 예측해 통합 관제센터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 수상한 사람의 행동 패턴에 따라 지속적인 추정이나 감시할 수 있고요. 차량 번호 및 사람 얼굴 등을 인식해 관련 정보를 분석해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요, CCTV 등의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지 사전에 예측하는 영상 분석 기술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네요.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계속 볼게요. 인공지능 CCTV는요, 범인 추적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연재해를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장마철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때 홍수로 범람하는 하천의 수위를 감지하는 것은 물론 산이나 도로 등의 붕괴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CCTV, 즉 그냥 CCTV가 아닌 인공지능을 장착한 CCTV의 활용 현장, 첫 번째 범죄 현장, 혹은 범죄의 여러 각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예방할 수 있는 내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요, 어때요? 주제로 알맞는 거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범죄를 예측하는 CCTV는요, 이 글의 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당신을 관찰한다. CCTV의 폐해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예측하는 CCTV는 한 부분이었죠. 오히려 사례 활용 부분이었죠. CCTV와 AI의 현재와 미래, 사람의 공존, 이 내용은 적합하지 않고요. 바로 정답은 1번 AI와 융합한 CCTV가 진화,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될 것인지, 범죄 현장에서 자연재해를 어떻게 더 할 수 있는지 그 발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문제 가보죠.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한 사회의 소득 분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소득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 하려나 봅니다. 한번 볼까요? 일치하지 않는 것 찾아라.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는 일반적으로 10분위 분배율과 로렌츠 곡선, 이렇게 두 개로 해줄게요. 로렌츠 곡선의 척도로 측정된다. 10분위 분배율이란 먼저 10분위 분배율부터 이야기해보죠. 하위 소득계층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계층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누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값은요,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요. 10분위 분배율 값, 즉 이렇게 나눈 값이 낮을수록 불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10분위 분배율 낮을수록 불평등.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죠. 그 다음입니다. 계층별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다른 지표로는요. 두 번째, 로렌츠 곡선 들 수 있는데요. 로렌츠 곡선은요, 정사각형 상자 안에 가로축에는 저소득계층부터 고소득계층까지의 차례대로 누적한 인구 비율, 자, 가로에는요, 인구 비율. 자, 그 다음에 세로에는요, 세로축에는 해당 계층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 점유율, 계층의 소득 점유. 저희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경우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렌츠 곡선이 평평하여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 그래서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지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확인하면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10분위 분배율은요, 하위 소득계층 40%와 상위 소득계층 20%의 소득 점유율을 알아야만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하위 소득계층 40%의 소득 점유율이 작을수록 상위 소득계층 20%의 소득 점유율이 클수록 분배가 불평등합니다. 그러면 나눈 값이 작아지니까요. 그 다음입니다. 로렌츠 곡선의 가로축을 보면요. 누적 점유율을, 세로축을 보면 누적 인구 비율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로축과 세로축이 지금 서로 바뀌었죠. 세로축이 소득 점유율, 그 다음에 가로축이 인구 비율.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의 관계를 통해 소득 분배 알 수 있습니다.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했죠. 로렌츠 곡선이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7번으로 가보죠. 자, 7번은 택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하나 내용 일치하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네요. 자, 한국 고유의 전통 무술인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상대를 공격합니다. 라고 하면서 택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택견은 또한 배려의 무술입니다. 숙련된 택견 전수자는 짧은 시간 내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지만 진정한 고수는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물러나게 하는 법을 아는데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택견은 계절에 따른 농업과 관련된 전통의 한 부분으로서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어 왔고 대중적인 스포츠로서 공중보건을 증진하는 역할까지 맡아왔다. 택견의 동작은요.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으며 이러한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천천히 꿈틀거리고 비트는 유연하고 곡선적인 동작은 때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전수자에 내재된 에너지는 엄청난 유연성과 힘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있나요?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 때문에 유연성만 강조된 무술 같으나 실은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이 칸이 내려와 있네요. 그 다음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이 한국의 토착 무술, 택견은요. 보기에는 정적이고 품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활력이 있으며 심지어 치명적이다. 택견은 주도권을 장악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공격보다는요. 수비 기술을 더 많이 가르칩니다. 그 다음 바로 이러한 점에서 택견은 여타의 무술과는 다르다. 쭉 내려와서요. 택견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곡선을 그리는 듯한 움직임 때문에 외적으로는 부드러우나 내적으로는 강한 무술이고요. 그 다음 둘째, 우아한 함과 품위를 강조하는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고 통합된 무술입니다. 그 다음이죠. 셋째, 셋째 가면요. 셋째, 걸고 차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 공격과 방어의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이고 통합된 무술이다. 공격과 수비가 조화를 이루는 무술이다 라고까지 알고 있네요. 그 다음 부드러운 인상을 풍기지만 택견은 모든 가능한 전투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격과 방어 기술을 강조하는 효과적인 무술이다. 한국의 전통 무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택견은 한국 문화의 특징인 합일과 온전함을 대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그래서 직접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스포츠이다 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그 다음 문제는 넘어가서 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추론한 거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단순히 공복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이유로 먹는다는 행위를 한대요.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비생리학적인 동기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들과 표준 체중인 사람들은 식사 패턴에서 꽤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알 수 있다라고 했네요.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첫 번째, 비만한 사람들에게 식사 전에 그 식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면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식사량이 늘었다. 표준 체중인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비만한 사람들에게서는 보였다라는 거네요. 또한 표준 체중인 사람들은 밝은색 접시에 담긴 견과류와 어두운색 접시에 담긴 견과류를 먹은 개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거에 비해
비 많은 사람들은 밝은색 접시에 담긴 견과류를 어두운색 접시에 담긴 견과류보다 2배로 많이 먹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비만 한 사람들과 표준인 사람들 비교하고 있죠. 자, 이렇게만 정리해보면 비만인 사람들, 표준 체중인 사람들, 비만한 사람들. 자, 비만한 사람들은 그 이외의, 즉 이외의 것, 외부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표준인 사람은 그 어떠한 영향에도 수치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볼까요? 이 글로 추론할 수 있는 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비만한 사람들은 표준 체중인 사람들에 비해 외부 자극에 의해 식습관에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들었나요?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음식이 담긴 접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표준 체중인 사람들은 비만한 사람들에 비해 식사량이 작다. 식사량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생리학적인 필요성이라보다는 감정적 또는 심리적인 필요성에 쫓겨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심리적인 필요성에 대한 내용 아니고요. 그냥 외부의 영향이라고만 했죠. 비만한 사람들은 표준 체중인 사람들보다 감각이 예민하다. 음식에 대한 욕구 절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추론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옳은 것은 1번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글에 셉테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그러면 셉테드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1970년대 초 미국의 오스카 뉴먼은요. 뉴욕의 두 마을의 생활 수준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 수는 3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했대요.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이 나와 있겠네요. 연구를 거듭하여 범죄 발생 빈도가 두 마을 공간 디자인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 대중으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셉테드는 드디어 나왔네요. 건축물 설계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공적인 장소임을 표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선이 유지되도록 하여 일탈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차단. 우리나라에서는요, 2005년 처음으로 경기도 부천시가 일반 주택 단지를 셉테드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였고 판교, 광교, 신도시 및 은평, 뉴타운 일부 단지에 셉테드를 적용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를 2015년 4월 1일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건축을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담벼락이 예전에는 좀 높게 벽돌로 쌓여져 있는 것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좀 개방 주차장이라는 것으로 해서 좀 속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담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주변 수목을 낮은 나무 위주로 심어서 속이 보일 수 있게끔 지하 주차장 여성 전용 공간 건축물 출입구에 가까이 배치하는 거, 수도가스 배관 등을 미끄러운 재질로 만들어서 사전에 차단하는 거, 엘리베이터 내부 확인 가능하도록 유리로 설치하는 것, 각 가정에서는 창문을 통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범창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셉테드와는 관련이 없네요. 방범창은 그냥 개인이 설치하는 거죠. 방범창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네요.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16번입니다. 다음에서 언급한
여러 진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이 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리론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글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진리 또는 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그 이론은 진리이다 라고 말하거나 그 주장은 참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하나?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응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합설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 대응설은 이라고 나왔네요.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어떤 판단이 무엇과 일치할 때 사실과 일치할 때 그것을 진리라고 본다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입니다. 정합설은요. 정합설은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체계에 부합할 때 기존의 지식체계에 부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체의 운동에 관한 그 주장은 뉴턴의 역학 법칙에 어긋나니까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 실용설은요. 어떤 판단이 유용한 결과를 낳을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실용설은 유용한 결과를 낳을 때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은 창의력을 기른다라는 판단하여 그러한 학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고 하자라고 하면서 만약 그러한 학습 방법이 실제로 창의력을 기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네요. 다음 글에서 언급한 여러 진리론에 대해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도록 하죠. 1번 수학이나 논리학에서는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참인 명제도 있는데 그 명제가 진리임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대응설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대응설에서 발생하나요? 바로 감각적인 사용을 확인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사용해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설에서 발생한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참인 명제도 있다. 그 명제가 진리임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대응설. 왜 대응설이냐? 바로 어떠한 감각을 사용해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번 볼게요. 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판단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합설에서는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나요? 바로 기존의 지식 체계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해 봐야 되는데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떠한 것이 아직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합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주장의 진리 여부를 기존의 이론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기존 이론 체계의 진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정합설에서 발생합니다. 기존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 기존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이것이 정합설에서 발생하고요. 자, 실용설에서는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관념은 그것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은 실용설이 아니라 무엇이다? 대응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 실제 생활에서 유용성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유용한 결과가 각자 다르죠. 창의력도 각자 다른 것처럼 어떤 지식의 진리 여부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실용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발생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요.
을의 주장 방식으로 적절한 것. 자, 갑부터 한번 볼까요? 정의는 지배자의 이익입니다.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독재 정치는 독재 체제의 법률을, 민주 정치는 민주 체제의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때 법률은 지배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지배자들의 입맛에 맞게 결정이 됩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지배자들은 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요. 이에 어긋나는 행동,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처벌합니다. 따라서 정의는 수립된 정권의 이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요, 지배자, 피지배자라고 하고 있고요. 지배자의 이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의가 을이 말합니다. 지배자가 제정하는 법률이 반드시 지배자의 이익에 맞도록 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의술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의사가 의술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부산물로 돈을 얻는 것처럼 지배자 또한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함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사와 지금 환자의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피지배자의 이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배자의 이익, 즉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피지배자의 이익이다. 자, 을의 주장 방식으로 적절한 거 볼까요? 한번 넘겨보면 1번, 갑의 주장을 현실적 사례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갑의 주장에 감정의 호소에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비슷한 관계의 다른 사례를 통해 자신의 주장 정당화하고 있다. 정의라는 단어를 새롭게 해석하여 자신의 주장 근거로 사용한다. 지배자들을 옹호하고 있다. 자, 가장 아닌 건 지배자들을 옹호하는 거 아니고요. 단어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저지르고 있지 않고요. 현실적 사례를 통해 비판하기보다는 비슷한 관계의 다른 사례,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 대해서 갑이 이야기한 것과 조금 다른 사례, 의사와 환자의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피지배자의 이익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7번은 정답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죠. 20번입니다. 논증 구조 올바르게 파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쭉 봤더니 관계, 즉 보기와 보기와의 관계입니다. 한번 볼게요.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게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들도 의사소통 수단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은에서는 기억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내용 추가하면서 좀 더 구체화하면서 정리하고 있죠. 보충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기억의 의견을 보충 및 정리하고 있다. 그 다음 디귿 볼게요. 그러나 역접 접속어가 나왔네요.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억 니은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죠. 새로운 의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을 볼게요. 자, 리을,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 보충하고 있고요. 미음 봅니다. 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쪽 디귿 리을 미음 디귿 리을에 대해서 미음에서는 새로운 의견에 대해서 주장 및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억은 논증의 결론의 주제문 아니죠. 니은은요, 기억의 논리적 결함 지적한 것 아니고, 자, 디귿은요, 기억 니은을 부정하고 새로운 의견, 새로운 논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미음은요, 디귿 리을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정리죠. 자, 리을은요, 디귿에 대한 근거 아니라 새로운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의견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0번에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지문이 나왔는데요. 쭉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는요, 대부분이 서양적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 또한 예외가 아닌데요.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인 듯 싶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주의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기억,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나입니다.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이 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세종대왕이 고루한 보수주의적 유학자들에게 한글 창제의 뜻을 굽혔던들 우리 민족 문화의 최대 걸작이 햇빛을 못 보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은 형상화된 물건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한편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바가 중요하네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자는 정신은 선진 문화의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봤을 때 문제를 보면 나에서 바 중에서 나는요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세종대왕 얘기까지 해서 쭉 나에서 바까지 마지막까지 중 기억이 무엇이었나요? 배타주의와 국수주의였죠. 즉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밀어내는 것. 우리 것이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밀어내는 것. 국수주의와 배타주의. 기억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난 것. 라만은요. 전통 개성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는요. 마지막 문장 보면 외래 문화도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가 더욱더 빛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창조에 이바지하니까 적절하게 받아들이자. 국수주의, 배타주의 극복하자.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도 볼까요? 나와 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봤더니요.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 전통이고 그 전통은 대대로 그 사회 및 그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 현실에 이미 젖어 들어와 있다. 그 다음 다를 봤더니 이처럼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다 사이에 들어갈 거 전통을 계승하고 창조하려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다? 쭉 넘어가면 3번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계승해야 할 전통은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가장 적절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미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 우리 몸에 이미
젖어 들어와 있고요. 계승해야 될 전통 문화는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과거의 인습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란 것은 지극히 중대한 것이다. 즉 과거로부터 이어받아 온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계승해야 될 전통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것이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면 이미 젖어들었다 혹은 우리 것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전통을 이어간다 혹은 그 이외의 것들로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과거 인습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으로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라는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가에서는요 우리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문화가 거의 서양적인 것이다. 그러나 계승 민족 문화를 전통 계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타주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 알맞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이야기하고 있음으로써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계승해야 될 전통 문화, 전통이라는 것은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것만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 즉 국수주의, 배타주의, 오인되기에 알맞기 때문에 계승해야 될 전통은 문화 창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이 더욱 빛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글이 조금 한자어가 많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 사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 즉 한 문장이 없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산으로 가는 듯하기도 한데요. 자, 이 글은 전체적으로 전통문화 어떻게 계승해야 되냐면 우리 것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수주의, 배타주의니까 어때요?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건 창조한다라는 것에 하나여서 이바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문화라는 것이 이미 외래의 것, 서양의 것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이걸로 말미암아 이걸로 시작점으로 해서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것 뜻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에 중점적으로 해서 전통을 더 빛낼 수 있다라는 글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되새겨가면서 글이 짧지만 뜻을 생각해가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독해 네 번째 파트 해가지고요. 모든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조금 미련이 남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 2, 3, 4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의고사 풀 시간인데요. 문제 꼼꼼하게 푸시고요. 만약에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다라는 마음이시라면 좋겠지만 만약에 조금 어려운 것이 있다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충분히 학습하시고 문제 풀고 저 만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